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8권 철부지 학생과 반동 정객. 닉슨을 홀대한 박정희. (1966년 8월 13일) 오후 닉슨 전 부통령이 유럽과 아시아 여러 나라를 여행하고 김포공항에 도착했다. 그는 1960년 대선에서 케네디한테 졌고 그 뒤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에서도 패배한 뒤 정치적 낭인 생활을 하고 있었다. 윈스로 브라운 주한미국 대사는 박정희 대통령 비서실에 닉슨을 위해 만찬을 베풀어 줄 수 없느냐고 타진했다. 박정희의 반응은 냉담했다. 브라운 대사는 이동원 외무장관을 찾아가 지원을 요청했다. 이 장관은 박 대통령을 찾아가 이렇게 건의했다고 한다. 각하, 언론에서는 닉슨이 끝났다고 냉대를 하지만 그는 아직 거물이고 차기 대통령 후보로 다시 출마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불후할 때 그를 후대한다면 후일, 의리를 잊지 못할 겁니다. 그 사람 이미 끝난 사람인데 구태여. 그래도 각하. 박 대통령의 얼굴엔 찬 기운만 감돌았다. 부인을 데리고 오지 않았던 닉슨은 도착 직후에 청와대로 박 대통령을 예방하고 커피 한 잔 얻어 마시면서 형식적인 잡담을 하는 것으로 그쳤다. 몸이 단 브라운 대사는 이날 저녁 한국의 장관들을 초청하여 닉슨과 합석시키는 만찬을 준비했다. 일이 꼬이려고 그랬는지 이날 저녁 박 대통령은 예종에도 없던 청와대 회식을 준비하여 장관들을 불러가고 말았다. 이동환 장관만이 미국 대사관의 만찬장으로 들어서니 닉슨은 미 8군 장성들과 앉아 있었는데 한국 측 요인은 두서너 명에 지나지 않았다. 이동환은 분위기가 너무 썰렁하여 식사 뒤 닉슨에게 제의했다. 아직 초저녁인데 우리 요정회라도 갈까요? 닉슨은 좋다고 했는데 브라운 대사가 다른 일정 때문에 곤란하다고 발을 뺐다. 닉슨은 그럼 우리 여기서 이야기나 더 합시다 라고 했다. 닉슨의 첫인상은 어딘가 어두운 구석이 있었으나 말문을 열자 경륜과 집념이 느껴졌다. 그는 미국이 월남에 개입한 것은 잘못된 일이지만 일단 발을 담갔으면 속전속결로 끝장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닉슨의 설득력에 감명하면서 언젠가는 그가 대통령이 될 것이고 이날 박 대통령의 푸대접은 비싼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느낌을 받았다고 썼다. 당시 반공영맨 이사장은 국방장관을 지냈고 후에 총리까지 오른 김정렬이었다. 김정렬은 닉슨이 아이젠하워 밑에서 부통령일 때 만난 적이 있었다. 닉슨은 김정렬을 예방하여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대화를 1시간이나 하고 갔다. 김 씨는 왜 우리 정부가 거물 요인의 일정을 저렇게 관리해야 하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고 한다. 1968년 절치부심의 닉슨이 대통령에 당선되자 한미관계는 껄끄럽게 돼갔다. 닉슨은 아시아의 분쟁에 미군의 개입을 제한하는 괌 닥트린을 발표하여 주한미군 1개 사단의 철수길을 열어놓았다. 월남전 휴전 협상 때 그리고 마무리 때 박 대통령은 참전국으로 당연히 누려야 할 대우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겉돌았다. 1969년 8월 박 대통령은 샌프란시스코에 가서 한 호텔에서 닉슨과 회담했는데 이때 분위기가 냉담했다고 한다. 닉슨이 한국을 방문한 바로 그해 정치 낭인 신분으로 이스라엘을 방문했을 때의 이야기. 여기서도 그는 박 대통령에게 당한 것과 비슷한 홀대를 받았다. 그를 위한 만찬에 초청된 이스라엘 장관급 정부 요인 중 참석한 이는 이츠하크 라빈 참모총장뿐이었다. 라빈은 쓸쓸한 모습의 닉슨을 동정했다. 그를 다음날 부대로 초청하여 사열을 받도록 하면서 위로했다. 닉슨은 이것을 의인회로 생각했다. 1967년의 제3차 중동정쟁을 승리로 이끈 라빈은 주미 대사로 나갔다. 닉슨은 미국 대통령 선거에 공화당 후보로 지명됐다. 라빈이 닉슨 후보를 만났더니 닉슨은 과거의 환대에 대해서 여러 번 감사하다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그 고마움을 앞으로도 잊지 않겠습니다. 이 닉슨이 대통령이 됐으니 라빈 대사는 이스라엘의 국익을 지키는데 주재국 원수와의 친분을 충분히 활용했던 것이다. (1966년 3월 18일) 미국 중앙정보국은 한일 관계의 장래라는 제목의 심층 보고서를 작성, 미국 정부의 고위 정책 기반자들에게 돌렸다. 이 보고서의 6페이지에는 충격적인 대목이 있다. 한국에 민주공화당이 일본으로부터 정치 자금을 받고 있다는 비판은 상당한 근거를 갖고 있는 것 같다. 보도에 의하면 일본 회사들은 1961년부터 1965년 사이 공화당 예산의 3분의 2를 제공했다고 한다. 6개 회사가 6,600만 달러를 제공했는데
각각 100만 달러에서 2천만 달러씩을 줬다는 것이다. 김종필 당의장에 따르면 공화당은 1967년 대통령 선거를 위해 2,600만 달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많은 일본 회사들이 김종필에게 한일 회담을 추진하는 데 따른 감사의 표시로 돈을 준 것 외에도 한국에서의 독점적인 지위 유지를 위해서 돈을 냈고, 공화당은 이와는 별도로 일본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한국 회사들로부터도 돈을 받았다. 서로 연합한 8개 한국 회사들은 최근 정부가 방출한 6만 톤의 쌀을 일본에 수출하면서 공화당에 11만 5천 달러를 냈다고 한다. 1975년에 당시 걸프 석유의 한국 사업 책임자 군매는 미 의회 조사에서 1960년대 후반의 정치자금 모금과 관련하여 이런 증언을 했다. 1966년에 나는 이우락 비서실장으로부터 100만 달러를 현금으로 스위스 은행에 넣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미 국무성은 그때 한국 정부에 대해 선거를 미국식에 따라 사적인 정치 기부금을 모아서 치르도록 할 것을 권고했고, 주한미국 회사들을 포함한 여러 기업체로부터 기부금을 거둘 것도 제의했다. 이에 따라 걸프도 기부한 것이다. 밥 도시 걸프 사장은 같은 시기 미 상원 청문회에서 이렇게 증언했다. 나는 서울에 가서 김성곤을 그의 집에서 만났습니다. 그는 내가 평생 만나본 사람들 중 아마도 가장 다루기 힘든 인물이었을 것입니다. 그날처럼 제가 모욕을 당한 것은 난생 처음이었습니다. 그는 거칠고 깐깐한 자금 모집책이었습니다. 그는 1,000만 달러를 요구했으나 결국 300만 달러로 낙착됐습니다. 그 돈은 걸프 본사 자금으로 지출됐지만 일단 바하마에 있는 바하마 탐사 주식회사로 돌려져 한국으로 건네졌습니다. 위에서 소개한 걸프 측 군맨의 증언에서 흥미를 돋우는 것은 미 국무성이 한국 측에 대해 주한미국 회사들로부터 기부금을 거두 선거 자금을 마련하도록 조언해 주었다는 대목이다. 이것은 1960년대의 동서냉전과 밀월 관계에 있던 한미 양국의 사이를 이해하지 않으면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다. 미국 언론과 의회가 미국 회사의 해외 활동에 대하여 도덕성을 요구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에 들어서였다. 위의 두 자료는 박정희 정권의 정치자금 모집 방법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길잡이가 될 만한 몇 가지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막대한 선거 자금의 필요성, 일본 및 외국 회사들로부터의 모금 관행, 스위스 은행 비밀 계좌의 존재, 국제적인 돈 세탁, 박정희 정권 격리부장력 이후락, 김성곤의 존재 등등. 걸프가 공화당과 정부 측에 100만 달러와 30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시기는 걸프가 정부로부터 중대한 이권을 얻은 시기, 그리고 선거를 앞둔 시기와 일치한다. 정치 자금을 거둘 명분과 필요성이 있던 때란 이야기다. 걸프는 유공이 울산 정유공장을 지을 때 25%의 주식 투자를 했다. 걸프는 여세를 몰아 진해화학에는 1,050만 달러를 투자하여 50%의 주식과 함께 경영권을 인수했다. 걸프는 투자액의 150%를 뽑아 미국으로 송금할 때까지 경영권을 행사하기로 한 데다가 이익률을 최저 연 20% 정도로 보장하는 조항을 한국 측과의 계약서에 집어넣었다. 즉, 발행 주식 600만 주 가운데 우선주 300만 주를 걸프가 차지하기로 하고, 이 우선주에 대해서는 매년 이익이 생기면 200만 달러까지는 먼저 걸프 측에 이익 배당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진해화학에 대한 나프타, 인광석, 유황, 염화 칼리 따위의 원료 공급권도 걸프가 가지게 됐다. 미국 정부는 걸프가 진해화학에 투자하도록 도왔다. 처음 우리 정부는 미국 국제개발처 차관으로 진해화학을 건설할 계획이었다. AID는 그러나 미국 대회사에 대한 투자를 고무하기 위해 미국 대회사의 참여를 조건으로 AID 차관을 주겠다고 약속했다는 것이다. 정치자금을 모으는 입장에서 보면 걸프는 거대한 이권 덩어리였다. 예컨대 걸프는 1966년에 5만 3천 도급 유저선 4척을 범양 전용선에 빌려주고 울산 정유공장에 대한 원유 수송을 독점시켰다. 걸프가 책정해준 운임 단가는 매우 높았고 배를 빌리는 데 필요한 경비도 걸프가 대줬다. 이런 이권은 정치 권력에 의하여 결정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당시 상황이었다. 이 이권을 얻은 사람은 코리아 게이트의 주인공 박동선의 친형 박권석이었다. 1971년에도 걸프는 신조된 초대형 유조선을 한국 측에 빌려준 뒤 장기 운송 계약을 맺고 울산 정유에 들어오는 원유를 나르도록 하는 이권을 가지고 정부 측에 접근했다. 걸프의 군맨이 경영 측에 보고한 문서에 따르면 걸프는 이 이권을 김종필 당시 총리에게 가지고 갔다는 것이다. 김 총리는 한국 측 선주로 정태성을 추천했다는 것이다. 군맨은
정 씨는 간판일 뿐이고 그의 역할은 배의 운영에서 생기는 이익이 공화당으로 들어가는 것을 감시하는 것이다 라고 간파했다. 군매는 김 총리의 영향력으로 유공에 접근하려던 다른 회사를 배제시켰고 이번 거래로 우리의 한국 내 경영이 직면한 다른 문제들이 잘 풀리고 있다고 했다. 박 정권 측에 이권을 건네줌으로써 다른 반대급부를 얻었다는 고백이다. 이런 거래에 노련한 군매는 이 거래에 관계된 인물들이 한국의 정치 상황에서 힘을 잃을 때에 대비하여 세운 일종의 함정에 대해서도 이런 취지로 쓰고 있다. 계약갱신 약관에 따라 유공이 한국인 선주 측에 운임단가의 인하를 통보하면 그 선주는 이익이 안 생길 것이 뻔한 유조선을 돌려주고 손을 털고 말 것이다. 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8권, 철부지 학생과 반동 정객, 스위스은행 비밀 계좌의 진실. (1960년대) 기름과 관계된 사업을 말할 때 빠뜨려서는 안 되는 인물이 서정귀다. 박정희의 대구사범 동기생이자 국회의원 출신. 그는 걸프가 투자한 유공과 칼텍스 럭키그룹의 합작인 호남정유 양쪽에 걸쳐 있었다. 1966년에 럭키그룹이 호남정유 사업권을 따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서정귀였다. 그는 한때 흥국상사라는 석유 판매 회사를 세워 유공에 벙커 CU를 팔았다. 그는 1967년 이 회사의 주식 25%를 151만 달러에 걸프에 팔았다. 2년 뒤에는 25%의 주식을 다시 걸프에 팔아넘겼다. 주식 인수 대금은 200만 달러로 결정됐다. 이우락 비서실장은 이 거래에 깊숙이 개입했다. 그는 걸프로 하여금 주식 인수 대금을 높게 책정하도록 한 다음 비자금을 뗐다. 1978년에 미 하원 한미 관계 보고서의 부록에는 이런 요지로 쓰여 있다. 이후락은 걸프 측에 대해 주식 매입 대금 200만 달러 중 20만 달러를 떼어내 박 대통령의 미국 방문 경비로 건네줄 것을 요청했다. 1969년 8월 21일 피츠버그의 걸프 본사는 전신환으로 취리히 소재 스위tzerland 유니언 은행에 20만 달러를 보냈다. 수취인은 서정귀였고 계좌번호는 625-965-60D였다. 그해 12월 이 계좌에서 19만 9,750달러가 인출됐다. 이 돈은 이우락이 서정귀를 대신하여 서명함으로써 인출해 간 것 같다. 필자가 확인한 미 하원 조사보고서 부록에는 아주 흥미있는 자료가 붙어 있었다. 1969년 9월 2일자로 유니언은행이 정화섭이라는 인물에게 보낸 서정귀 명의의 계좌 명세서다. 여기에는 20만 달러가 입금됐다는 사실을 통지하는 내용이 적혀 있다. 이 정화섭은 누구인가? 그는 이우락의 사위다. 이우락이 사위를 통해서 서정귀 명의의 스위스은행 비밀 계좌를 실질적으로 관리했다는 추리는 합리적일 것이다. 한미관계보고서는 1960년대의 박정희 정부 내 파워센터에는 4명의 실력자가 있었다고 썼다. 김종필 공화당 의장, 이우락 청와대 비서실장, 김형욱 중앙정보부장, 김성공 공화당 재정위원장. 박 대통령은 이들 가운데 3사람을 연합시켜 김종필을 견제하여 균형을 이루게 하다가 삼선 개헌을 앞두고는 김종필 세력을 거세했다. 김종필의 약화는 먼저 정치자금 조달 능력의 약화로 나타났다. 1964년부터 67년 사이 여권의 4대 정치자금 모집 창구는 이후락, 장기영 부총리, 김성곤, 김영욱이었다. 미 하원 한미관계 보고서는 김성곤은 주류 수표, 김영욱은 현금, 이후락은 스위스은행의 비밀 계좌를 관리했다고 주장했다. 한미관계 보고서는 또 이런 요지로 기록했다. 1970년에 청와대의 한 고위 관리는 이후락, 김성곤, 김영욱이 각기 1억 달러쯤의 개인 재산을 모았다고 주장했다. 미 하원 소위원회의 증언에서 김영욱은 김성곤이 끌어모은 정치자금 가운데 75만 달러를 자신이 개인 용도로 가져갔었다고 했다. 그는 또 김성곤이 박 대통령 부처, 정일권, 이후락 등에게도 사용자금을 대줬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에게 제공된 자금에 관하여 본 소위원회가 여러 자료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볼 때 이후락은 이 자금을 모아가지고 스위스 은행 계좌에 대통령용이라는 명목으로 입금했을 가능성이 있다. 스위스 은행 계좌의 실제는 은행 기록과 이후락의 아들 이동훈의 증언, 청와대 내 박 대통령의 측근들에 의하여 입증됐다. 이동훈은 소위원회 조사관에게 스위스 은행에 있는 돈은 대통령을 위한 자금이라고 했다. 그는 또 이후락이 이 자금을 관리하였으나 이후락의 개인 용도는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일본의 아버지의 돈으로 200만 달러를 은행에 예치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그런 비밀 자금을 필요로 했던 이유에 대해서 그는 지지자들에게 돈을 주고 정적들을 매수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했다. 미국 정부의 어느 보고에는 거의 모든 야당 국회의원들이 돈을 받았다고 한 한국 기업인의 말이 실려있다. 이 실업인은 대통령이 군부의 배신을 두려워한 나머지 1970년대에 들어와서는 더 많은 돈을 육군의 핵심 지휘관들에게 주고 있다고 한다. 박 대통령은 가난한 소장농의 아들로 태어나 청렴한 장교 생활로 일관하면서 정치인과 군 장성들의 부정부패에 분노했던 사람이다. 소박한 박 대통령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적, 지지자, 군 지휘관들을 상대로 돈을 써야 하고 그 돈을 만들기 위하여 기업인들에게 온갖 이권을 제공해야 하는 현실 속에서 고민했다. 그런 돈을 만드는 데 중심 역할을 한 이후락, 김성군 등 측근들은 자금 동원력을 이용해서 한층 영향력이 커졌다. 박 대통령은 이들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면서도 정권 유지, 나아가서는 삼선 개헌을 위해 이들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알고 있었고 그들이 정권 비자금을 모집, 관리하는 것을 눈감아 주었다. 박 대통령은 막대한 정치자금이 필요한 원인이 민주주의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선거를 위해 돈이 필요하고 선거 조직으로서의 정당 유지를 위해 또 돈이 드는 것에 대하여 박정희는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었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그는 유신 선포를 결심하게 된다. 이는 민주주의의 부작용인 부정부패를 일소하기 위해서 정치 자유를 제약한 셈이다. 1966년 어느 날 육군 방첩부대장 윤필용 준장은 유경수 여사의 부름을 받고 그녀의 오빠인 유긴수 의원의 집으로 달려갔다. 윤 장군은 사단장 박정희를 참모로 모실 때부터 유경수와 친면이 있었다. 유경수는 우리 두 사람이 만난 것을 각각해서 몰라야 한다면서 이렇게 하소연하더란 것이다. 김모, 이모, 장모, 박모 이런 사람들이 하는 짓을 보고 있으면 이 나라가 망해야 하는데 그래도 농촌에 가면 아이들의 옷차림이 점점 좋아지고 있는 것은 웬일입니까? 사모님, 우리가 동남아로, 월남으로 진출을 많이 해서 국력이 신장되고 있어. 한두 사람이 부정을 해먹어도 표가 안 납니다. 윤 장군님, 이건 절대로 여자의 시샘에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깝게 여자를 소개하면 소개했지. 왜 꼭 말썽날 탤런트들을 소개합니까? 유경수는 박정희의 측근들 가운데 특히 이후락 실장을 싫어했다. 남편에게도 여러 번 이후락의 비행을 지적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측근에게 아내의 지적을 소개하면서 본처가 첩을 내쫓으려는 것 같아 라고 말했다고 한다. 공화당 내 박정희 직계세력 4인방이나 정치자금 모집 창구 4인방이 정치자금과 이권을 교환하는 바람에 경제가 정치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중복 투자 등 자원의 낭비도 많이 빚어졌다. 한 상공부 고관의 증언에 따르면 어느 부자는 지금 이 모에게 정치자금을 내고 오는 중인데 이제는 무슨 기업을 해야 하지? 라고 묻더라고 한다. 상공부 고관은 기업이 잘 되지 않아도 국가에 손해를 덜 끼치는 시멘트업을 그에게 권했다. 이 사람은 이때 시작한 시멘트업을 잘 살려 대기업으로 키웠다. 이 상공부 관리 출신은 우리가 정치를 의식하지 않고 국가를 위해 경제 논리에 충실한 자세로 일할 수 있게 된 것이 유신 선포 후였다고 말했다. 박정희 정부가 민간 기업에 의한 차관 도입에 대해서 정부가 지불 보증을 서주도록 한 것은 위대한 결단이었다. 이는 정부의 운명을 기업의 운명과 묶어버린 것으로서 정부가 기업의 경영에 책임을 지도록 했다. 기업이 부도나면 정부도 함께 부도난다는 절박감이 박정희와 관료들을 몰아붙였다. 반면 차관 도입은 그 자체로서 돈이 되는 특혜였다. 차관 도입을 허용해주고 그 기업으로부터 일정률의 정치 자금을 떼는 것은 정계 실력자들의 일이었다. 나중에는 차관을 도입하여 이익을 내면 정치자금을 바치는 식으로 개선됐지만 차관이 들어오기도 전에 정치자금을 떼는 관례는 정경유착의 표본처럼 됐다. 1966년에 발생한 삼성그룹 계열 한국 비료에 의한 밀수 사건은 박정희 정권의 깊은 곳에서 형성돼 가던 부패구조의 일단을 드러낸 것이었다. 이 사건은 또 재벌과 정권 및 언론이 이권에 얽혀드는 과정을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였다. 문제는 당시의 언론 보도와 수사는 이 사건의 진실과 본질을 건드리지 못했다는 점이다. 1966년 8월 하순 경향신문 편집국장 김광섭은 친지의 결혼식장에 늦게 도착해 앞마당에서 머물다가 이상한 이야기를 들었다. 한국의 대재벌이 그럴 수가 있어. 밀수라니 말이 돼. 밀수까지 해서 치부해야 된다니 나도 사업하는 사람이지만 암만 해도 알 수 없어. 대화를 나누던 사람들이 김 국장에게 의견을 물었다. 김 국장은 얼떨결에 글쎄 말이야 라고 되받았다. 그는 사실인 것 같은데 어째서 모든 신문들이 기사를 쓰지 않을까
하고 궁금해했다. 그 길로 회사로 돌아온 김 국장은 오후에 열린 편집회의를 주관하면서 10여 명의 부장들에게 확인해보기로 했다. 난 오늘 이상한 말을 들었습니다. 어느 재벌인지는 모르겠으나 재벌이 밀수를 했다가 들통이 났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혹시 그런 이야기나 비슷한 말을 들은 일 없습니까? 회의장 분위기는 이상할 만큼 무거운 침묵으로 채워졌다고 한다. 김 국장은 틀림없는 사실인데 우리 신문 기자들만 모르고 있는 것 같으니 좀 더 알아봅시다 라며 격려했다. 매일 오전 오후 2차례씩 회의가 열릴 때마다 김 국장은 똑같은 질문을 되풀이했고 부장들은 국장의 말에 대답이 없었다. 보름쯤 지난 날 아침, 이날 기획회의에서도 김 국장은 무슨 비슷한 정보가 입수된 것이 없는가 하고 물었고 누구도 한마디 말 없이 자기 자리로 돌아갔다. 박재권 경제부장만이 김광석 국장 자리로 다가오더니 허리를 숙여 귓속말을 했다. 국장님, 그거 정말 신문에 내실 겁니까? 무슨 소리요? 쓰지도 않을 걸 내가 이렇게 여러 사람 괴롭혔단 말이요. 알아냈소. 예, 재무부에 출입하던 기자가 어떤 국장으로부터 확인을 했답니다. 그럼 빨리 써요. 1966년 9월 15일자 경향신문 초판 사회면에 삼성재벌 사카린 밀수 사건 특종 기사는 이렇게 해서 보도됐다. 판본방적의 밀수 사건을 매듭짓기도 전에 또다시 삼성재벌의 반개 회사인 한국비료에서의 밀수 사건이 드러나 크게 주목된다. 15일 관계 소식통에 의하면 부산세관은 지난 6월 한국비료에서 사카린 약 2,000부대를 건설 자재로 가장 울산으로 밀수입한 것을 적발, 동물품을 압수하는 한편 이미 벌과금을 비롯한 기타 세금 약 2천만 원을 부가 징수했다는 것이다. 이 소식통은 이미 부산세관에 전기 밀수입품 사카린 약 2,000부대 중 500부대는 시중에 유출되고 있어 나머지 1,500부대만 압수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석간신문인 경향신문 가판이 시내에 배포된 지 2시간 뒤에 동아일보 석간이 서울 배달판에 여타 조간신문들은 다음날 아침부터 일제히 보도하기 시작했다. 이상한 점은 경향신문의 폭로 직후 다른 신문들은 확인 취재할 시간이 거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경향신문의 보도를 훨씬 앞선 상세한 내막을 게재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심지어 경향 측이 사카린 밀수로 표기한 것을 다른 신문들은 사카린의 원료 OTS의 밀수로 적시하는 것은 물론 밀수 경로까지 상당히 구체적으로 즉각 보도하기 시작했다. 단 중앙일보만이 사카린 밀수 사실과 다르다는 제하에 기사와 사설을 실었을 뿐이었다. 며칠 뒤 김 국장은 지방신문처를 뒤적이다가 진주에서 발행하던 경남일보가 5월 29일자로 삼성재벌의 사카린 밀수 사건을 다뤘음을 발견하고 아연 실색했다. 김광석 당시 편집국장은 최근 필자에게 이런 증언을 했다. 경향신문은 확인됐다는 정도만 건드린 기사에서 톱기사로서는 불만스러울 정도로 내용도 빈약하고 기사 크기도 작았습니다. 그런데 뒤에 나온 다른 신문들은 우리 신문보다 깊게 좀 더 자세히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내막을 알고 있었지만 기사화하기엔 찜찜하니까 누군가가 터뜨려주기를 기다린 겁니다. 그러니까 저만 모르고 특종이라 생각하고 기사화한 것이었죠. 경향신문 김광석 편집국장은 이 폭로 기사를 사주와 상의 없이 냈다고 하여 한 달 뒤 편집 고문이란 한직으로 발령받았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11월 16일자 신문에 이런 요지의 경고문을 발표했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저간사회에 큰 충격을 준 바 있는 세칭, 사카린 밀수 사건의 보도와 관련하여 일부 국소수 기자 간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는 일부 보도와 항설이 있고 또 5월에 발생한 사건이 9월 중순경에야 사회에 공개된 경위에 대하여 일반의 의혹이 있음을 중대시하고 본위원회의 사명에 감하여 그동안 이를 신중히 조사해왔다. 본위원회는 조사 결과 하나, 본 사건에 관하여 최초로 5월 29일자 경남일보에 사카린 밀수에 대한 대체적인 보도가 있었기는 하나 당해 세관을 비롯한 관계당국의 이례적인 비협조 등으로 사건 진상의 취재가 곤란하였던 사실. 셋, 당해 세관 출입기자단은 그동안 집단적으로 또는 개별적으로 향응과 다소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했다. 이에서 보면 5월에 발생한 본 사건이 9월 중순에야 비로소 각 언론기관을 통해 보도됐다고 하여 그 경위에 있어 지탄받을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바이다. 다만 관련 일부 기자들은 그 책임을 다하지 않고 그 품격을 유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시적이나마 언론계 전체에 대한 사회의 의혹을 사게 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이는 신문윤리강령 품격장 및 동실천요강 품격장 제1장에 위배되는 것이다. 따라서 본위원회는 본건 관련 기자들에게 대하여
소속 언론기관이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며 아울러 언론의 사회적 사명의 중대성에 비춰 금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경고하는 바이다. 유튜브로 인한 박정희 전기, 탈관, 철부지 학생과 반동 정객, 정권과 재벌의 결탁. 경향신문의 특종에 의하여 촉발된 한비 밀수 사건은 움직일수록 세력이 커지는 태풍이 됐다. 언론이 민심을 자극하고 정치권을 격발시켰다. 여론에 떠밀린 박 대통령은 9월 19일 대검으로 하여금 밀수 사건을 전면적으로 재수사할 것을 지시했다. 이병철은 해명 광고를 내고 1년 전에 창간한 중앙일보를 내세워 저항을 시도했으나 다른 언론들의 일제 공세를 유도한 셈이 됐다. 이병철 측은 이 사건은 회사의 직원 몇 사람이 개인적으로 저지른 범죄에 불과하고 그에 따른 처벌도 이미 받았으므로 이 문제를 다시 수사하는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박 대통령은 9월 21일 이번 삼성 사건을 보고 재벌이 언론을 독점, 사물시하는 폐단을 막을 필요성에 대해서 성명을 내기도 했다. 언론, 정치권, 정부, 대통령의 연합 총공세에 직면한 이병철은 9월 22일 한국 비료를 국가에 바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그는 또 사업에서 손을 떼고 이선으로 물러나겠다고 약속했다. 대검은 이틀 뒤 이병철의 차남인 한국 비료 상무 이창희 등 밀수 관계자들을 구속하고 이병철을 불러 신문했다. 동아일보를 필두로 한 언론은 집중 취재를 벌여 사카린 밀수는 빙산의 일각이고 건설 자재란 명목으로 세탁기, 양변기, 전화기, 텔레비전 등도 밀수했다고 보도했다. 검찰은 그러나 사카린 밀수에 한정해서 수사를 진행해 10월 초에 마무리 지었다. 10월 21일 동아일보는 한국 비료가 양변기까지 밀수했다면서 그 증거로서 목격자들의 구체적인 증언들을 소개하기도 했다. 야당도 증인들을 불러 조사했으나 검찰은 증거가 없다면서 수사를 확대하지 않았다. 이로써 이 사건은 직원들이 개인적으로 저지른 사카린 밀수라는 선에서 종결됐다. 그 후 한국 비료에서 밀수품들을 땅에 파묻어버렸다는 소문이 간간히 흘러나오기도 했다. 그로부터 20년이 흐른 1986년에 나온 이병철의 호암자전. 여기서 이병철은 한비 밀수 사건이 억울한 일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사건이 정치 문제화되고 일부 매스컴이 이에 가담하여 끈질긴 삼성 공격을 되풀이했던 이면에는 당시에 복잡한 정계 사정이 있었다고 썼다. 그는 또 OTSA의 문제가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무시된 채 강제 수사를 받게 되었던 배경에는 몇몇 정치인의 공작이 숨어 있었다. 삼성이 마치 국가적 범죄라도 저지른 것처럼 몰아붙이는 것은 정도를 넘는 일이었다. 입을 열면 모두 변명으로밖에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였다 라고 썼다. 이병철은 또 OTSA는 요소비료 공정에 쓰이는 것으로 사들인 것인데 어떤 현장 담당 사원의 부주의로 당국의 허가 없이 6톤을 처분했다. 이 과오로 벌금을 물고 일단 해결된 사건이었는데 몇몇 정치가의 의도적인 작해 공작으로 말미암아 또다시 재현된 것이다 라는 입장을 취했다. 다시 그로부터 7년 뒤인 1993년 이병철의 장남으로서 한국 비료건설에 핵심적으로 참여했던 이맹희는 회상록, 묻어둔 이야기를 펴냈다. 이 책에서 그는 한국 비료 밀수 사건에 대해 구체적, 체험적으로 길게 언급했다. 그 내용은 아버지의 주장을 정면으로 뒤엎는 것일 뿐 아니라 1966년의 검찰 수사 결과를 웃음거리로 만들고 오히려 당시 언론의 보도를 뒷받침하는 것이었다. 만약 이맹희가 이런 고백을 1966년 당시에 했더라면 아무리 강력한 박정희 정권이라 하더라도 무너졌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의 충격적인 내용이다. 그러나 이 고백도 건망증이 심한 언론의 주목을 끌지 못하고 조용하게 넘어갔다. 이맹희는 요컨대 한비 밀수 사건은 박정희와 이병철의 공모 아래서 정부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비호하는 가운데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엄청난 규모의 조직적인 밀수였다고 주장한 것이다. 당시 삼성이 한비건설을 위해 일본 미쓰이 그룹으로부터 빌리기로 한 4,200만 달러의 차관은 현금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미쓰이 측이 주로 기계와 설비를 한비 측에 파는 것에 대한 대금이었다. 이에 따라 미쓰이는 기계를 파는 편에서 관례대로 삼성 측에 100만 달러의 리베이트를 제공하게 됐다는 것이다. 아버지는 미쓰이 측에서 제공할 리베이트 100만 달러를 이용해 정치자금 문제, 한비건설 자금의 부족분 보충, 그리고 울산공단 건설용 기계류를 들여오는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방법을 생각했다는 것이 이맹희의 주장이다.
100만 달러의 불법적인 리베이트를 합법적으로 국내로 반입하는 것이 어려운 형편임을 알게 된 박 대통령은 그렇게 돈을 가져오는 것이 힘들면 물건을 사와서 여기서 처분하면 될 것 아닌가 라고 했다는 것이다. 100만 달러어치 물건을 밀수해 와서 시중에 내다 팔면 대강 4배 정도 벌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왔다고 한다. 이맹희는 물가 인상률을 감안하면 400만 달러는 피부에 와닿는 감각으로는 지금의 2천억 원에 해당하는 돈이었다고 했다. 이맹희는 요컨대 삼성이 정권 측과의 합의하에 리베이트 100만 달러어치의 물건을 밀수, 암시장에 내다 팔고 그중 일부를 정치 자금으로 나머지는 한비건설의 내자로 쓰기로 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맹희는 한비가 울산에서 밀수한 품목을 정부와 협의한 부분과 정부와 협의하지 않고 몰래 한 부분으로 나눴다. 양변기, 냉장고, 에어컨, 전화기, 스테인리스 판 같은 것은 정부와 협의한 밀수품이었다고 한다. 이병철은 OTSA가 요소비료 제조 공정에 필요한 것이었다고 주장했으나 이맹희는 처음부터 암시장에 내다 팔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도입한 것이라고 말해 아버지의 주장을 뒤엎었다. 아버지는 우리 회사의 설탕 판매량에 타격을 줄 사카린의 재료를 우리가 왜 밀수했겠는가라고 했지만 설탕과 사카린은 그 용도가 다르다. OTSA를 시운 전용 재료로 들여왔다고 하는 코멘트도 있었는데 화학을 아는 사람이 들으면 웃을 일이다. 그것은 비료 공장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이미 30년이 흐른 일이지만 사실은 사실대로 밝혀야겠다고 생각하기에 털어놓는 말이다. 1966년 동아일보가 의문을 제기한 양변기 밀수도 사실이었다는 것이 이맹희의 고백 내용이다. 암시장에서 15만원 하는 양변기를 외국에서 한화로 3만원 정도면 구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화장실 양변기도 품목에 포함시켰다. 우리가 울산을 통해 들여온 양변기 100개를 남대문 암시장에 푸니까 갑자기 가격이 10만원으로 떨어졌다. 밀수 스테인리스 판을 암시장에 내놓으니 값이 한 장당 3만원에서 2만원으로 떨어졌고 냉장고나 에어컨 값은 절반이나 3분의 1로 떨어지더란 것이다. 그래서 이러다간 400만 달러는커녕 100만 달러도 못 건지겠다고 퍽 초조하게 생각했다는 것이 이맹희의 증언이다. 그는 또 정부에서 파견된 기관들은 감시는커녕 우리의 밀수를 돕고 있었다고 했다. 밀수된 사카린 원료가 적발된 것은 정부기관의 비호가 거둬져서가 아니라 사카린 원료를 사들이기로 했던 금북화학에 납품을 하고 있던 회사 측에서 한비 측의 트럭을 미행하여 붙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이 사건을 벌금 물리는 정도로 흐지부지한 것도 우리를 감싸줬던 정부의 세력 덕분이었다고 한다. 이맹희는 이러한 정부와 협의한 밀수품 외에 정부 몰래 한 밀수가 따로 있었다고 자신의 회상록에서 폭로했다. 그것은 박 정권 측이 정치자금 조성을 위해 밀수를 권하는 이 기회를 이용하여 삼성은 타 공장 건설용 기계류를 덤으로 밀수했다는 것이다. 타 공장 건설용 기계류라는 것은 나중에 울산공단 내 다른 공장들을 건설하는 데 써먹기 위한 것이었다고 한다. 이맹희는 1만 분의 1mg까지 잴 수 있는 정밀 저울이나 두꺼운 강판을 굽힐 수 있는 기계들을 그런 식으로 밀수했는데 한비가 국가로 헌납된 후에 고철로 팔리는 것을 보고 가슴 아팠다고 쓰고 있다. 이런 이맹희의 고백이 사실이라면 1966년에 요란했던 한비 수사는 결국 삼성이 회사 차원에서 저지른 대규모의 조직적인 밀수를 덮어버리고 빙산의 일각인 사카린 원료 수사에만 국한한 축소, 은폐였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정부로서는 수사를 더 깊게 하면 삼성과 공모한 정치자금을 위한 밀수와 비호 사실이 드러날 것을 두려워했고 삼성으로선 사카린 원료가 밀수품이 아니라고 버티다가 본질적인 부분이 노출될 것이기 때문에 사카린 밀수 시인 한비의 국가 헌납선에서 타협을 보는 것이란 뜻이다. 과연 이맹희의 이 엄청난 고백은 사실인가? 기자는 검증에 들어간다. 1966년 대검 특별수사반의 반장은 대검 차장검사이던 김병화였고 부반장은 이태규였다. 법률신문사 회장 이 변호사는 이병철 신문 담당이기도 했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1966년 5월에 지방신문에 보도됐지만 언론들이 쓰지 못한 데는 당시 중앙일보 측의 엄청난 재력에 다른 신문들이 겁을 먹고 못 쓴 것이었죠. 물론 세관 출입 기자 중 금품을 수수한 기자가 나오기도 했지만 이 사건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경향신문이 쓰니까 이때다 싶어서 모두들 달려든 겁니다. 언론끼리 전쟁을 한 셈이었죠. 울산의 한비건설 현장에 수사차 도착해보니 사카린 원료인 OTSA가 담긴 부대 말고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언론에서 주장하는 다른 물품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었죠. 수사 결과 삼성이 비료 공장을 짓기 위해 일본으로부터 차관을 얻는 데 성공했지만
내자가 없어 물품을 밀수, 되팔아 내자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란 윤곽을 알게 됩니다. 그해 9월 29일 이병철 씨를 신문했는데 딱 잡아떼더군요. 그는 사카린 원료인 OTSA는 비료 공장에서 사용할 재료로 구입한 것이고 부하 직원이 유용한 것이라고만 했어요. 그 후 다시 한번 신문을 하게 됐는데 목이 쉬어 말을 못할 정도가 됐습니다. 계속 추궁하니까 쉰 목소리로 삼성을 어떻게 보고 그렇게 말합니까? 내가 그렇게 밀수까지 할 필요가 어디 있소? 하며 저에게 따지던 기억이 납니다. 서류를 추적해가니 차남 이창희의 도장 결제는 보이는데 이병철 씨의 것은 없어 법적인 책임을 묻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증거 확보에 실패한 채 차남을 구속시키는 선에서 사건이 매듭지어진 겁니다. 이태규 씨는 이어서 놀라운 증언을 했다. 1972년에 제가 초대 관세청장으로 근무할 때입니다. 이때 한국비료 측에서 연락이 온 겁니다. 물론 삼성 측이 손을 뗀 다음이니 삼성과 직접 관련이 없었겠죠. 내용인즉 한비공장 앞마당을 파보니 콘크리트 지하실이 발견됐는데 그 속에 외제 물건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것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가서 보니 전화기, 토토 양변기 등 전부가 돈이 되는 것들이었죠. 한국비료 측에서는 국무회의에서 이것을 팔기로 의결했으니 절대로 통관을 시켜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알아보니 사실이더군요. 그러면서 오래된 물건이니 고물 취급을 해달라는 겁니다. 저는 이런 지하에 거절하고 가져올 때 새 것이었다는 이유를 들어 관세 전액을 물렸습니다. 하지만 6년 전 검사 시절에 수사를 하면서 내가 왜 이걸 놓쳤나 하는 부끄러움과 자괴감이 한동안 날 괴롭혔죠. 그때 수사란 것이 너무나 형식에 매달렸다는 반성과 함께 사카린 원료 OTSA 밀수 사건은 언론이 지적한 대로 빙산의 일각이었구나 하고 가슴을 쳤습니다. 요소비료 연간 생산량 33만 톤 규모의 한국비료 건설을 허가할 때 상공부에서 기술 검토를 했는데 담당 국장은 오원철이었다. 뒤에 중화학공업당담 대통령 수석비서관을 지낸 그는 경제기획원에서 보내온 기술검토 의뢰서를 읽어보고 건설자금 총계가 마음에 걸렸다고 한다. 당시 4,390만 달러였다. 너무 비싸다. 진해 제4비료 건설비는 부대비 396만 달러를 포함해서 3,593만 달러였다. 공장의 규모는 거의 동일하다. 제4비료는 복합비료 공장이고 한국비료는 단일 제품 공장이므로 더 싸야 한다.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 그날 퇴근 시간쯤 되어서 전화가 왔다. 장기영 부총리였다. 오 국장, 비료 사업이 중요한 것은 다 알고 있지. 한국비료의 기술 검토를 오늘 중으로 끝내고 내일 보내시오. 나는 하도 어이가 없어 자료가 없어 검토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니 전화가 탁 끊겼다. 그런데 10분도 안 돼서 상공부 차관실에서 전화가 왔다. 오 국장, 내일까지 끝내시오 라고 하지 않는가. 그래서 담당 과장에게 기술 검토하기에 자료가 불충분하니 검토 불가라고 써서 보내시오 라고 지시했다. 오원철은 필자에게 한비건설비가 제4비료공장보다 절대로 비쌀 수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그렇다면 이것은 이맹희가 고백한 대규모 밀수와 어떤 관계가 있는 일인가? 박정희는 과연 이병철과 밀수를 공모하여 정치자금을 떼려고 한 것일까? 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8권 철부지 학생과 반동 정객 약소국 대통령의 비애 1987년 이병철의 사망 직전에 나온 그의 자서전 호암자전은 한국 비료공장 건설과 관련하여 박정희 대통령을 걸고 들어가는 기술 방법을 택했다. 박정희 대통령은 이병철에게 농민들에게 값싼 비료를 공급하기 위한 공장을 꼭 지어달라고 간청하는 입장이었다고 한다. 발단은 1964년 봄으로 거슬러 오른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를 예방한 이병철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다. 이 사장은 이제 일을 피하지 말고 새 사업을 일으켜 경제 재건에 적극 참여해 주시오. 이렇게 운을 뗀 박 대통령은 농약 공장을 지어달라고 했다. 이병철은 기술, 자금, 시장성을 아직 검토해보지 않아 뭐라고 말할 수 없다고 회피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장께서 오랫동안 구상하신 비료 공장은 어떻습니까? 이병철은 그 제의에도 즉답을 피했다. 박 대통령은 이 사장은 우리 정부에 협조할 생각이 없군요 라고 했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역부족일 뿐입니다. 이 사장이 역부족이라면 다른 사람은 더 논할 것도 없죠. 그러지 말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테니 비료 공장을 지어주시오. 대통령이 혼자 애써준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행정부는 물론 거족적인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행정부의 적극적인 협조 없이는 이와 같이 큰 사업은 성사되기 어렵습니다. 박 대통령은 즉석에서 장기영 부총리를 불러들이려던 것이다. 장 부총리, 이 사장이 비료 공장을 짓기로 했습니다.
장 부총리가 전 책임을 지고 뒷받침하시오.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이병철은 확답을 하지 않고 물러나왔는데 장 부총리는 그 뒤 여러 번 공장을 건설해달라고 간청해왔다고 한다. 장 부총리는 대통령의 뜻도 그러하지만 나도 내 임기 중에 비료 문제만은 해결하고 싶다고 했다. 장 부총리와 이병철은 부산 피란 시절부터 서로 잘 아는 사이였다. 그때 장기영은 한국은행 부총재로 근무하고 있었고 이병철은 제1제당을 경영하고 있었다. 이병철은 그가 가는 곳에는 항상 활기가 넘쳤다. 어찌나 분주한지 세상을 마치 혼자서 다 사는 것 같았다 라고 회고한 적이 있다. 이병철은 장기영 부총리에게 조건을 달았다고 한다. 연산 30만 톤 규모의 비료 공장을 짓는 데는 첫째 정부 시책이 조력 모계가 안 된다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하고 대외 교섭 등 모든 권한을 삼성에 일임한다는 정부의 공안이 필요합니다. 장 부총리는 한마디로 이를 수락했다는 것이다. 며칠 후 박정희는 이병철을 불렀다. 결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어차피 이 공장은 이사장이 짓는 것이니 서둘러 주십시오. 박정희는 그렇게 말한 뒤 동석한 장기영에게 이사장이 일단 약속한 이상 안심해도 됩니다. 그 대신 정부가 지원할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뒷받침하시오 라고 거듭 당부했다고 한다. 이러한 한국 비료건설 결정 방식에 대해서 당시 상공부 공업국장 오원철은 한국형 경제건설 제1권 엔지니어링 어프로치라는 회고록에서 아주 비판적으로 기술했다. 당시 농업인구가 전 국민의 약 70%일 때 비료의 중요성은 산업화 시대 철강의 중요성과 같았다. 박정희 정부는 농민들에게 비료를 싼값에 충분히 공급하기 위해 1962년부터 시작된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기간에 제3, 제4 비료공장을 건설하기로 했다. 미국에서 차관을 비는 과정에서 박 대통령은 많은 수모를 겪었다. 울산의 제3, 진해의 제4 비료공장을 건설하는 데 들어갈 돈은 각각 4,420만 달러였다. 이 중 각 2천만 달러가 자본금인데 한국 측과 미국 회사가 각 1,000만 달러씩을 출자했다. 나머지 각 2,420만 달러는 미국 국제개발처 AID에서 차관으로 들여오기로 했다. AID 차관의 조건은 좋았다. 최초 10년간은 연 1%, 그 후 20년간은 연 2.5%의 장기 저리 차관이었다. 경제기획원은 AID로부터 이런 차관을 얻어놓고는 제3비료공장에 대해서 3년 거치 15년 상환에 이자 5.75%로 빌려주기로 했다. 말하자면 돈 장사를 하려고 한 것이다. 이런 전략을 간파한 미국 회사는 무리한 요구를 내세우기 시작했다. 자연히 경제기획원은 미국 측 편을 들게 되고 공장 건설 담당 부서인 상공부는 고립됐다고 오원철은 비판했다. 울산 제3비료에 출자하기로 한 스위프트사는 먼저 15년간의 경영권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우리 측도 50% 출자를 했고 비료 원료인 인광석, 유황, 염화칼리를 스위프트 측으로부터만 사주기로 했는데도 이런 요구를 한 것이다. 시장도 뺐고 회사도 가져가겠다는 말과 같았다. 한미 양쪽은 경론 끝에 직접 투자액의 150%를 회수할 때까지만 스위프트 측에 경영권을 주고 그 후는 공동 경영하기로 타협했다. 스위프트사는 또 제품이 나오면 전량을 한국 정부에서 사주고 그 대금은 즉각 지불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것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이 회사는 또 투자분에 대한 이익 보장을 요구했다. 그들의 타사는 투자한 돈에 대해서 매년 20%씩 이익을 거둬 5년 만에 원금을 회수한다는 것이었다. 이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비료값을 매길 때 공식을 제시했다. 즉, 생산비가 얼마 들든지 간에 판매 가격은 미국과 일본의 국내 비료 판매 가격 평균에다가 수송비를 가산한 가격으로 정할 것을 요구했다. 비료는 어느 나라나 수출 가격이 국내 가격보다 싸다. 그런데 미국 측은 비싼 국내 가격을 산정 기준으로 삼은 데다가 미국에서 비료를 사오는 것으로 가정하여 수송비까지 덧붙이더라는 것이었다. 비료를 수입하는 것보다 비쌀 것이 뻔했다. 우리 정부는 약간 수정하여 이 요구도 수용했다. 경제기획원은 협상 과정에서 이상한 조건을 붙였다. 제3비료가 연간 20% 이상, 즉 연간 400만 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릴 경우 그 잉여 이익의 10%를 정부에 내어놓고 나머지는 스위프트사와 한국 측 합작회사가 갈라먹기로 한 것이다. 제4비료 공장에 투자하기로 한 걸프사는
그래도 유공에 합작 투자를 하고 있었던 관계로 해서 스위프트사처럼 지독한 이익 보장을 요구하지는 않았다. 걸프가 제시한 조건은 제3비료보다는 우호적이었다. 걸프 측은 또 연간 400만 달러 이상의 이익이 나면 20%를 정부에 내겠다고 했다. 건설 주무부서인 산공부의 오원철 공업 1국장은 미국 측의 요구 조건이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를 깔보는 것에 분통이 터졌다고 한다. 그는 농림부와 손잡고 경제기획원을 상대로 문제를 제기하기로 했다. 그리하여 박 대통령을 모시고 경제기획원 회의실에서 대책회의를 열었다. 왕추라는 별명을 가진 장기영 부총리는 오원철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가만히 듣고만 있었다. 농림부 쪽에서 한국 측의 불리한 합작 조건에 대해서 보고를 하자 신경질을 냈다. 여보 김 과장 답변하시오. 비료값이 좀 비싼 것이 낫소? 아니면 비료가 없는 것이 낫소? 김 과장 답변하시오. 비료 공장 안 지어도 좋아요. 이렇게 다그치자 농림부에서 나온 사람은 얼었다. 그래도 비료 공장은 필요합니다. 그럼 됐소. 이렇게 결론을 내린 장기영은 박 대통령에게 각하, 조건은 좀 불리합니다. 그런데 대안이 없습니다. 라고 했다. 박정희는 무섭게 오원철을 노려보았다. 오 국장도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박 대통령의 눈은 분노로 차 있었다. 오 국장은 처음에는 기합인 줄 알았다. 박 대통령의 눈에서는 분노와 함께 비애 같은 것이 느껴졌다. 한 2분의 침묵. 박 대통령이 입을 뗐다. 그 안을 시행하시오. 오원철은 나는 지금도 나를 무섭게 노려보던 그때 그 사령관의 눈동자를 잊을 수 없다. 평생 못 잊을 것이다. 약소국 대통령의 슬픈 표정을 읽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회고했다. 울산에 지은 제3비료공장의 건설비는 3,647만 달러. 진해에 지은 제4비료공장은 3,593만 5천 달러로 확정했다. 제4비료공장은 가동하자마자 엄청난 이익을 냈다. 효율적인 공장 운영 덕분이기도 했고 투자회사 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계약 조건 때문이기도 했다. 걸프가 투자한 제4비료, 즉 진해화학의 경우 1968년의 순이익은 596만 달러, 이듬해엔 780만 달러, 1973년에는 1218만 5천 달러의 순이익을 냈다. 2천만 달러의 자본금으로 이렇게 많은 이익을 내니 언론과 야당으로부터 비난이 쏟아졌다. 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8권 철부지 학생과 반동 정객 한국 비료공장 밀수 사건. 미국 회사 스위프트가 경영권을 쥐게 된 울산의 제3비료공장, 즉 영남화학의 경우 미국식 경영이 무엇인가를 한국 측에 가르쳐주는 계기가 됐다. 공군 참모총장 출신인 김창규 사장은 실권이 없었다. 미국인 부사장 호프웰은 철두철미하고 냉정한 미국식 경영자였다. 미국 투자회사를 위하여 자신의 명예를 걸고 한 채의 양보도 없었다고 한다. 사무실 배치부터 달랐다. 다른 회사는 부장부터 방을 따로 썼다. 이곳에서는 이사실도 방문을 없애고 벽으로 차단한 정도였다. 부사장도 아예 자신의 문을 열어놓았다. 김 사장도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손님이 와서 차를 한 잔 마시더라도 사생활은 있을 수 없었다. 노크도 필요 없게 만들었으니 언제 누가 들여다보고 들어올지 모르게 만들어 사적인 한담은 할 수 없었다. 미국 경영층은 표준 원가 제도를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도입했다. 전기값, 물값, 원료값, 부대비값의 표준을 정해놓고 매달 따지고 들었다. 자연스럽게 절약운동이 시작됐다. 수재가 났을 때 회사 이름으로 기부를 하자고 해도 미국인에겐 통하지 않았다. 그것은 회사가 아니고 정부가 할 일이라고 못 박았다. 부득이 사전에 지출한 것도 검토해서 사리에 맞지 않으면 개인 변상을 시켰다. 공무원을 접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정치 자금은 어림없는 이야기였다. 이렇게 원가를 절감하고 합리적인 경영을 한 덕분에 제3비료는 제4비료보다 1969년에는 17%, 다음 해에는 20%나 이익이 더 났다. 이렇게 되니 진해화학에 비상이 걸렸다. 진해화학도 경영 합리화를 위해 애쓴 결과 이익차가 줄어들었다. 경쟁이 가져온 결과였다. 영남화학의 이런 미국식 경영법이 좀 더 오래 계속됐더라면
한국의 기업 풍토를 개선하는 데 모범이 되었을 것이라고 아쉬워하는 사람들도 있다. 1971년 호프웰 부사장이 돌아가고 플래트란 사람이 후임으로 온 뒤에는 경영 방식이 다시 한국식으로 변했다는 것이다. 그는 친한적인 인사였고 한국 여인과 결혼할 정도였다. 이성적인 미국식 경영법과 감성적인 한국식이 충돌한 사건이 1968년 추석 때 영남화학에서 일어났다. 호프웰 부사장은 종업원을 모집할 때 한 사람을 불러 과거 근무하던 회사에서 받은 봉급을 물어봤다. 본봉 외에도 보너스, 추석 떡값, 가족 수당 등 10여 개의 항목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는 이렇게 복잡한 임금 체계는 곤란하다면서 총액을 계산해내고 거기에 일정 액수를 더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은 후 연봉제로 계약했다. 그리고는 연봉 총액의 12분의 1을 월급으로 지급하기도 했다. 한국인 측에서는 연봉의 18분의 1씩만 월급으로 주고 18분의 6은 떼어놓았다가 때에 맞추어 보너스나 명절 떡값으로 주자고 했다. 합리적인 호프웰 부사장은 종업원의 월급을 이자도 붙여주지 않고 보관했다가 나중에 주는 것은 종업원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라며 반대했다. 이론적으로는 맞는 말이다. 호프웰 부사장은 종업원을 위한다면서 보너스 제도를 없애버렸다. 그런데 종업원들은 다른 회사는 추석 보너스를 받고 있으니 우리도 달라면서 파업을 하고 말았다. 오원철은 이렇게 썼다. 호프웰 씨는 한국인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김창규 사장은 그를 호플리스라고 불렀지만 물론 호프웰 씨는 한국인의 가치관에 대해서 호프웰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제3, 제4비료공장 건설의 상공부 측 실무 책임자였던 오원철, 당시 공업 1국장, 제5비료공장, 즉 한국비료건설이 박 대통령과 장기영 부총리의 강권에 의해 시작되다는 이병철의 주장에 의문을 제기한다. 장기영이 경제기획원 장관으로 부임한 것은 1964년 5월 10일. 한국비료공장의 사업 승인 안건이 국무회의에서 가결될 날짜는 4일 후인 5월 14일. 바로 다음날 한국비료건설 계획이 외자도입촉진위원회에서 전격적으로 통과됐다. 이병철의 자서전에 쓰인 대로 이 4일 사이에 과연 장기영이 여러 번 나를 찾아와서 간청하고 그 자신은 마지못해 응낙하여 서류를 작성한 뒤 그 안건이 국무회의를 통과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는 것이다. 제2의 의문은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들어있지 않은 대규모 공장 건설이라는 점이다. 1970년까지의 비료 수유를 기준으로 하여 제3, 제4 비료를 짓기로 하고 기본 계약을 체결하기도 전에 요소 비료 33만 톤 규모의 세계 최대 공장을 또 짓기로 한 것은 정상이 아니란 지적이다. 한국의 요소 비료 생산량은 4개 기존 비료 공장이 가동할 때를 기준하면 총 33만 8천 톤이 된다. 한국 비료가 생기면 요소 비료 생산량이 배가 된다. 국내 시장이 포화 상태가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삼성은 남으면 수출한다 라는 조건을 붙였다. 제3의 의무는 절차의 무시. 한비건설 안건은 국무회의를 통과한 뒤에 경제기획원의 승인을 받았다. 비료공업을 책임지고 있던 상공부와 비료수급을 책임지는 농림부는 바지저고리가 됐다. 나는 누가 주동을 했는가 지금도 의문을 갖는다. 여하간 삼성의 비료공장에 대한 강한 집착과 그 치밀한 밀실 계획을 짐작할 뿐이다 라고 오원철은 회고했다. 제4의 가장 큰 의문은 너무 비싸게 책정된 공사비. 제4 비료공장은 한비와 규모는 비슷하지만 단일 비료공장이 아닌 복합 비료공장으로서 건설비는 단일 공장인 한비가 더 싸야 한다. 그런데 한비 건설비가 제4 비료공장보다도 수백만 달러나 더 높게 매겨진 것이다. 이 의문을 요약하면 이병철은 장기영을 통해서 한비건설에 필요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끌어내고 공사비를 높게 책정한 뒤 일본으로부터 물자 차관 형식으로 여러가지 물품을 많이 도입해 이것들을 시중에 내다 팔아 내자를 조달하려 하지 않았나 하는 것이다. 이병철의 장남 이맹희는 자서전에서 사카린뿐 아니라 양변기, 전화기, 냉장고, 텔레비전과 공장 건설 장비까지도 밀수해 그 일부를 시중에 팔았다고 말했다. 이맹희의 증언과 오원철의 의문 제기는 묘하게 통한다. 이택규, 당시 수사검사가 실토한 대로 한국 비료공장 지하에는 많은 밀수품들이 파묻혀 있었다. 회사 차원의 조직적인 밀수였다. 이런 사실을 과연 이병철이 모를 수 있었을까? 그가 알았다면 말년에 쓴 호암자전의 변명은 무엇인가? 김정념,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맹희 씨의 주장처럼 박 대통령이 과연 삼성그룹의 밀수를 비호해 줬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강하게 부정했다. 밀수와 탈세를 만국병이라고 해서 대통령 특명으로 밀수 합동 단속반까지 만드신 양반인데 어떻게 밀수를 하라고 합니까? 그 양반이 돈에 대해서는 기가 막히게 결백했어요. 뇌물은 생리적으로 맞질 않았어요. 정치 자금 모금은 필요 악이니 김성곤 공화당 재정위원장한테 맡겨두었다가 유신 이후에는 나한테 맡으라고 하셨어요. 박정희 대통령은 한비 밀수 사건이 터지자 이 공장의 건설에 차질이 빚어질까봐 무척 걱정했다고 한다. 그는 정보부에 이병두 차장과 전재구 3국장을 불렀다고 한다. 세계에서 가장 큰 비료 공장을 지어 농민들에게 값싼 비료를 공급하려고 했는데 밀수 사건이 터져 차질이 우려된다. 밀수 사건 수사는 검찰에 맡기고 건설은 어떤 경우에도 중단 없이 해야 한다. 임자들이 울산으로 내려가서 현장 사람들을 안심시켜주게. 어떤 일이 있더라도 공사는 중단하지 않도록 정부가 책임진다고 말하고 와. 그런 당부를 하면서 박 대통령은 두 사람에게 여비까지 보태주었다. 두 사람은 울산의 한국비료공장 건설 현장에 내려가 인부들을 불러 모아놓고 흔들림 없이 공사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1968년 한비 밀수 사건이 일단락되고 2년이 지난 어느 날 박 대통령은 김영욱 부장을 통해 전재구 국장에게 이 사건의 진상을 정보부가 조사해서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한비 밀수와 관련해서 뜬 소문이 끊이질 않아 대통령도 진상을 궁금해하는 모양이었다. 전재구의 기억에 따르면 정부가 삼성에 한비 공장 건설을 허가한 서류들을 살펴보니 공장 건설에 필요한 시설 및 자재 일체에 대한 도입 허가라고 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이런 포괄적인 허가 조건을 악용하여 공장에 필요 없는 물건들까지 들여와 시중에 내다파라 내자를 조달하려다가 사고를 냈다는 것이 전재구 팀의 조사 결과였다는 것이다. 이런 식의 허가를 내준 정부는 사실상 삼성의 밀수 면허를 내준 셈이 된다. 상공부 공업 1국장으로서 한비공장 건설 허가에 이견을 제시했던 오원철은 박 대통령이 모르는 사이에 삼성과 정권의 실력자들이 이를 꾸몄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면서 돈에 대해서 결벽증이 있는 그분께서 직접 한국 비료로부터 정치자금을 뜯었다느니 밀수를 허가했다느니 하는 식의 주장은 잘 모르고 하는 소리다 라고 했다.